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40, 50이 넘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근데 이런 얘기 참 누구한테 쉽게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나이 들면 사랑은 접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오늘은요, 중년의 사랑에 대해 조금 솔직하게 또 깊이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나눠보면서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사랑은 접어두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1시간 동안은 중년, 장년의 사랑에 대해 정말 솔직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경험담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 든 사랑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주는 긍정적인 힘. 셋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얼마 전 60대 초반의 박 씨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만난 분과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자녀들이 완전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만 잘 챙기시면 돼요. 자녀들의 이런 반응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 왜 이럴까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행복보다는 체면이나 재산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50대 후반의 김 씨는 이혼 후 혼자 지내다가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와 다시 인연이 닿았어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대화도 잘 통했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뭘 안다고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은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연애는 응원하면서 중년의 사랑은 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현실적인 부담감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 달리 중년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 짐이 따라오죠. 가장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각자 쌓아온 재산이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도 고려해야 하죠. 재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초반의 이 씨 부부는 재혼 후 서로의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답니다. 또한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연인 관계에서 간병인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 그 부담감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건강 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문제예요. 중년이 되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50대 중반의 정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몇 년간 혼자 지내다가 좋은 분을 만났는데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시작한 관계는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만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어려움은 바로 체력과 열정의 한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을 때처럼 밤새 전화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쉽지 않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이미 굳어져 있어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나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은 드는데 정작 만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처럼 활동적인 데이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재미가 없고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사랑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격렬한 열정보다는 따뜻한 동반자적 사랑, 자극적인 만남보다는 편안한 대화가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중년의 사랑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부모의 재혼이나 새로운 연인 관계를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60대 후반의 최 씨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주셨어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성당에서 만난 분과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자녀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해요.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의 체면이 깎인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요. 부모도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가족 재산에 대한 걱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재혼이나 동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관계의 진전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편견과 인식 문제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중년이나 노년의 사랑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심한 편견에 시달리죠.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다가 동창회에서 만난 분과 좋은 관계로 발전했는데 주변에서 여자가 그 나이에 뭘 안다고 날뛴다는 식의 뒷말이 많았다고 해요. 남성의 재혼은 비교적 관대하게 보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훨씬 가혹한 시선을 받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지만 정말로 그래야 할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편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주변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죠. 7번째 어려움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젊은 연인들은 함께할 미래가 길고 희망적이지만 중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 악화, 치매, 죽음 등 피할 수 없는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시작하기를 주저하세요. 이 나이에 시작해서 얼마나 갈까? 만약 상대방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상대방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젊은 사랑이라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나이든 사랑에는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불안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물어보지 못하는 영역이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가 생기고 성적 욕구나 능력도 젊을 때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변화 때문에 관계에서 어색함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의 경우 성기능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여성의 경우에도 폐경 후 신체 변화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죠.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관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9번째 어려움은 생활 습관의 차이예요.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기상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부터 시작해서 취미활동,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초반에 재혼한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는 것이 평생 습관인데 아내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나이 들어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함께할 필요는 없잖아요. 각자의 생활은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먼저 가야 할 수도 있죠.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포기하세요. 어차피 오래 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시작하나, 이별의 아픔만 더 클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 아닐까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사랑이 가진 어려움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주는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먼저 정서적 안정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생활이 있고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70대 초반의 김씨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간 정말 힘들었는데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과 좋은 친구가 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해요.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끼니를 때우고 운동도 소홀히 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보게 되죠.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라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욕을 높여주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워지는데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취미를 따라 해보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게 되기도 하고 예전에 관심 없던 분야에 눈을 뜨게 되기도 하죠. 60대 중반의 박씨 할머니는 재혼 후 남편의 영향으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국의 명산을 다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세요. 혼자였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정신적, 정서적 성숙함을 들 수 있어요.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에 열정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젊을 때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중년의 사랑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가 생겨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효과가 있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허전함을 느끼시죠.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죠. 특히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도 둘이 함께라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제대로 누리려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나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관계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에서 만나는 관계여야 건강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 독서든 운동이든 봉사활동이든 뭐든 좋으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그래야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도 서로에게 매달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젊을 때는 감정에 이끌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중년의 사랑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생활 습관,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등등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야 해요.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항상 붙어 다닐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성숙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아침 일찍 등산을 좋아하고 다른 분은 늦잠을 자는 것을 좋아한다면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신의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관계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자녀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기존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고요. 만약 재혼을 고려한다면 재산 상속 문제나 법적인 부분들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과 배우자를 위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강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년의 사랑에서는 서로의 건강이 관계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단을 챙긴다든지 정기검진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서로의 건강을 돌봐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다면 서로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식단 관리를 함께 해준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혼을 하는 경우라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도 안심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관계에서 더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사회적 시선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굳이 모든 사람에게 관계를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만 알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덟 번째로는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젊은 연인들만큼 먼 미래는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아요.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함께 가보고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고 말이에요. 실제로 70대 부부가 함께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60대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보람찬 노후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함께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로는 갈등을 건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의견 차이나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관계에서는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맞다, 틀렸다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 10번째로는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산책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손을 잡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화면 앞에서 따라해 보세요. 지금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한 가지씩 적어 보세요. 꼭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어요. 함께 차 마시기, 같이 산책하기, 옛날 이야기 나누기, 이런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질 거예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중년의 사랑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 들어서 사랑에 빠지는 것에는 분명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부담, 과거의 상처, 체력의 한계, 가족 갈등, 사회적 편견, 미래의 불확실성, 성적인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둘째, 중년의 사랑은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어요. 정서적 안정감, 건강관리의 동기, 새로운 경험의 기회, 정신적 성숙함, 삶의 의미 회복 등 정말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독립성을 존중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건강과 경제적 문제를 함께 관리하고 사회적 시선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갈등을 건전하게 해결하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말이에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더욱 깊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때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지금 혼자 계시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좋은 분과 만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라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사랑을 단념할 이유도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 소중한 인생을 외로움과 후회로 채우기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라요. 비록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오히려 더욱 깊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가꾸게 되고 더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삶에 대한 감사함도 더 크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마음 한편에 있는 설렘이나 두근거림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아픈 것, 외로운 것. 맞는 말입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죠. 하지만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좌절합니다. 그건 바로 돈이 없을 때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못 사서만은 아닙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노년에 돈이 없으면 정말 서러운 이유 6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앞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별로 욕심 없는데 검소하게 살면 되는 거 아냐?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6가지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 아플 때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 사람 관계에서도 위축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 존엄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끝나지 않는 불안까지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경제력이 없으면 정말 막막해져요. 얼마 전에 7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싶은데 손에 들고 갈 게 없어서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기는 뭔가 미안하고 그렇다고 뭘 사갈 여유는 없고 결국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래요. 자식에게 기대기 어려운 현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주택대출에,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부모님까지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찬 거죠. 그럼 국가복지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많아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걸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의료비 지원도 있지만 모든 치료를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 시대에는 경제력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선택지가 많아지고요.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보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자식들도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자기들도 여건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몸 아플 때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치료 선택권이 확 줄어들어요. 병원비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 정말 서러워요. 얼마 전에 6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더래요. 그런데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몇백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 진통제 처방만 받고 돌아오셨대요. 수술비가 부담스러워서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니까 계속 아프시고 일상생활도 불편하시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좋은 치료와 필수 치료의 차이, 이게 경제력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진에게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죠.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검진은 있지만 정밀검사나 특수검사는 따로 돈을 내야 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병들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이 모든 게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 사람 관계에서도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모임이나 약속, 외식이 부담스러운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좋은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가고는 싶은데 부담스럽죠. 안 가자니 소외되는 것 같고 가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고 5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창회 모임에 한 번 갔는데
다들 비싼 식당에서 만나고 골프 얘기하고 해외여행 얘기하고 자기는 그런 얘기에 끼지도 못하고 계산할 때도 부담스럽고 결국 다음 모임부터는 핑계대고 안 나가게 되더래요. 돈 없어 미안해라는 말의 무게, 이걸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사드리고 결혼식 축의금도 부담스럽고 자식들 용돈도 못 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위축돼요. 인간관계도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진짜 친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만나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소한도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워지는데 기존 관계마저 경제적 이유로 소원해지면 정말 외로워져요. 돈이 없어서 사람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들면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까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여행 얘기부터 해볼게요. 젊을 때 바빠서 못 갔던 곳들, 이제 가보고 싶은데 여행비가 만만치 않아요. 국내 여행도 그렇고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다 따지고 보면 부담스러워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배우기, 다 돈이 들어요. 강습비도 그렇고 재료비나 도구비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6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은 있는데 레슨비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사야 하고 매달 레슨비도 내야 하고 결국 유튜브로 독학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더래요. 노년의 즐거움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책 한 권 사는 것도, 이런 작은 즐거움들마저 계산하고 망설이게 되면 삶이 얼마나 메마를까요? 마음은 청춘인데 현실은 벽에 막힐 때 그때의 답답함을 이해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돈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존엄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많이 상하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것,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움 요청하는 것,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져요. 70대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 표정도 살피게 되고 손자한테도 할아버지가 초라해 보일까 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어나요.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런 기본적인 결정들도 경제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해요. 자기 삶인데도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노년의 자존감은 정말 경제력에서 나와요. 돈이 있으면 당당해져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자꾸 작아져요.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행동할 때도 눈치 보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져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말이에요. 여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어요. 다음 달은 괜찮을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다음 달은 괜찮을까라는 불안, 이걸 매달 반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연금이나 기초생활비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은 항상 있어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집에 수리할 곳이 생겼을 때, 관혼상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5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이번 달은 무사히 넘겼는데 다음 달은 어떨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 말이에요.
평온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어야 해요. 거창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야 진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게나마 준비를 시작하면 10년 후에 나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거창한 투자나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비 전략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건강관리 잘하고 경제 공부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하면 의료비도 절약되고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삶의 질도 높아져요. 운동하고 금연하고 술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적 준비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경제 교육도 받아보세요. 연금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노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미리미리 대화해 두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력은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노년에 돈이 없으면 서러운 이유, 오늘 6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단순히 사치나 욕심이 아니라 삶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준비하면 10년 후에 나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공감되셨나요? 또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배낭 하나 메고도 어디든 갔는데 이제는 해외여행 한번 가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얼마나 들까?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누구와 함께 갈까?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오늘 60대 해외여행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왜 주저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짚어보고 그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들을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오늘 들으시고 나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60대가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둘째,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실제로 성공적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노하우까지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60대 분들이 해외여행을 주저하시는 가장 큰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물어보니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얼마 전 63세 박 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오래 걷는 게 부담스럽다고, 혹시 여행 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예전보다 여행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목돈 나가는 게 부담스럽죠. 65세 김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비로 300만 원 쓸 바에는 자식들한테 주거나 병원비로 모아두는 게 낫지 않냐고요.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뉴스에서 해외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더 걱정이 되시죠? 특히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기술적인 어려움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앱으로 결제하고 QR코드로 체크인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섯 번째는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거나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여행사 단체 관광은 싫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죠.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걱정들은 모두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소극적이거나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중하고 현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문제인 건강 걱정에 대한 현명한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전 건강 체크가 중요합니다. 여행 한 달 전쯤에는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특히 혈압이나 혈당, 심장 관련해서는 꼭 확인하시고요. 의사 선생님께 해외여행 계획을 말씀드리고 주의사항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67세 최 씨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 복용하시던 약을 충분히 가져가고 영문 처방전도 준비해서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걸로 꼭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일정도 무리하지 않게 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넣으세요. 특히 시차가 있는 곳은 첫날 이틀은 가벼운 일정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편한 신발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지팡이나 보조기구도 챙겨가세요. 요즘은 여행용 접이식 의자도 있어서 언제든지 앉아서 쉴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건 다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목적지 선택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같은 곳들이 그런 면에서 좋죠. 거리도 가깝고 의료 수준도 높고 한국어 서비스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큰 걱정거리인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하면 목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럭셔리한 여행을 하면 그렇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현명하게 계획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행 시기를 잘 선택하세요. 성수기를 피하고 비수기에 가면 항공료와 숙박비를 절반 가까이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인데 이때 가면 여름 성수기 대비 30에서 50%까지 저렴해져요. 둘째로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을 잘 비교해 보세요. 패키지가 항상 비싼 건 아니에요. 특히 항공료와 숙박비가 포함된 기본 패키지를 이용하고 현지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반자유여행 상품들이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해요. 셋째로 숙박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을 이용하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부엌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간단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서 식비도 아낄 수 있고요. 실제로 62세 이씨 부부는 작년에 체코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비수기에 가서 항공료는 60만원, 현지에서 게스트하우스 이용해서 하루 숙박비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전체 여행 비용이 1인당 150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넷째로 식비 절약법도 있어요. 현지 마트에서 간단한 재료 사서 만들어 먹거나 로컬 맛집을 찾아가면 관광지 식당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도 좋아요. 여행 앱이나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곳들을 미리 찾아보세요. 다섯째로 환율을 잘 활용하세요.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해 두거나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비하면 환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행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비싼 여행이 좋은 여행은 아니에요. 자신이 즐거우면 그게 최고의 여행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64세 장 씨는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비수기 패키지 상품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저렴한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함께 베트남 다낭을 4박 5일로 다녀오셨는데 항공료와 호텔비 포함해서 1인당 90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현지 식비와 관광비까지 합쳐도 130만원 정도로 해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걱정거리인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안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고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충분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첫째로 목적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치안이 좋고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을 선택하세요.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이런 곳들이 좋죠.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여행경보 단계도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로 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여행 중 사고나 도난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셋째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세요. 한국 영사관 연락처, 현지 응급전화번호, 여행자 보험사 연락처 등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회화나 현지 언어 몇 마디는 익혀두시면 도움이 돼요. 실제로 70세 박 씨께서 작년에 일본 여행 중에 길을 잃으셨대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 두신 번역 앱으로 일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무사히 호텔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하셨던 거죠. 넷째로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세요. 여권이나 현금, 카드 같은 중요한 건 몸에 밀착해서 보관하시고 가방은 항상 앞쪽에 매세요. 그리고 여권 사본이나 카드 번호 등은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밤늦게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시고 현지 투어에 참여하거나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다니세요. 관광지에서도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걱정보다는 적절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나 준비 부족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문제인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여행은 정말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항공편 예약부터 체크인, 숙소 예약, 현지 교통편 이용까지 모든 게 앱이나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첫째로 여행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시면 여행사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조금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편리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둘째로 기본적인 여행 앱들은 미리 연습해 보세요. 구글 번역기, 구글 맵, 카카오 맵 같은 기본 앱들만 사용할 줄 알아도 해외여행이 훨씬 편해져요. 집에서 미리 다운로드하고 사용법을 익혀보세요. 셋째로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젊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행 전에 필요한 앱들을 휴대폰에 깔아달라고 부탁하시고 기본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금방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실제로 68세 조씨께서는 딸에게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앱들을 미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막상 여행지에서 써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넷째로 오프라인 대안을 준비하세요. 중요한 정보들은 종이에 인쇄해서 가져가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항공편 정보, 숙소 주소, 현지 연락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섯째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항이나 호텔 직원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미리 준비한 번역 앱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섯 번째 문제인 동행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죠? 배우자와 함께 가고 싶지만 건강상 어렵거나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그렇다고 혼자 가기는 부담스럽고요. 첫째로 중장년층 전용 여행 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은 50대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끼리 가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여행 속도도 맞아요. 혼자 신청해도 다른 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 둘째로 여행 동호회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행 동호회, 온라인 카페의 여행 모임 등에 참여해 보시면 좋은 동행자를 만날 수 있어요. 먼저 국내 여행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로 여행사의 동행자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일부 여행사에서는 혼자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사전에 간단한 면담을 통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시켜 주죠. 넷째로 가족여행을 제안해 보세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아요. 비용을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고 안전면에서도 안심이 되고요. 실제로 66세 한 씨께서는 작년에 아들 가족과 함께 괌으로 3세대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더욱 의미 있었고 젊은 아들 부부가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로 혼자 여행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가이드와 다른 여행객들이 함께하니까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많아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동행자가 없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실제로 성공적인 해외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 계획 세우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어디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첫 단계는 여행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휴양이 목적인지, 문화체험이 목적인지, 쇼핑이 목적인지, 음식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정해지면 목적지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두 번째 단계는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정하고 항공료, 숙박비, 식비, 관광비, 쇼핑비로 나누어서 계획하세요. 예상보다 10에서 20%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단계는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짜지 마시고 하루에 두세 군데 정도만 가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충분히 넣고요. 실제로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오신 61세 송 씨의 경우를 보면 작년 가을에 부인과 함께 일본 교토로 4박 5일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여행 목적을 문화체험과 단풍 구경으로 정하시고 하루에 한두 군데 템플만 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셨대요. 덕분에 여유롭게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단계는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비자 필요 여부, 예방접종, 여행자 보험, 환전, 로밍 등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현지 정보를 미리 조사하는 것입니다. 날씨, 교통편, 팁 문화,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이제 짐 싸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여행에서 짐은 정말 중요해요. 첫째로 짐은 최대한 가볍게 싸세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건 현지에서 사세요. 둘째로 약은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평소 복용하시던 약은 여행 기간보다 일주일 정도 더 가져가시고 간단한 상비약도 챙겨가세요. 소화제, 두통약, 밴드 등등 말이에요. 셋째로 편한 옷과 신발을 준비하세요. 멋부리려고 불편한 옷 가져가지 마시고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옷들로 준비하세요. 특히 신발은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는 걸로 신겨가세요. 넷째로 필수품들은 여분을 준비하세요. 안경이나 렌즈, 충전기, 어댑터 같은 것들은 여분을 준비해 가시면 분실했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다섯째로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하세요. 여권, 항공권, 보험증서 등은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하시고 휴대폰에도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세요. 현지에서의 안전한 행동 요령도 중요합니다. 첫째로 항상 일정을 누군가에게 알려두세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매일 연락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씩만 보내도 안심이 되거든요. 둘째로 현금과 카드를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혹시 도난당해도 전부 잃지는 않아요. 셋째로 관광지에서는 호객행위에 주의하세요.
길에서 말을 걸어와서 뭔가 권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 보시고 필요 없다고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특히 마사지나 쇼핑몰, 보석가게 같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넷째로 음식을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처음 가는 나라라면 첫 이틀은 익숙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점차 현지 음식에 도전해 보세요. 특히 생수는 꼭 사 드시고 얼음이나 생야채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로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여행자 보험 연락처, 한국 영사관 연락처, 현지 응급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간단한 영어 응급 표현들도 메모해 두세요. 이제 현지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세요. 각 나라마다 예의나 관습이 다르니까 미리 조사해 보시고 현지인들의 방식을 따라해 보세요. 그럼 더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둘째로 사진 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념사진도 많이 찍고 현지 음식이나 풍경도 많이 찍어 두세요. 나중에 집에서 보면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셋째로 현지인들과 소통해 보세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현지 언어로 해보시면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만 현지 말로 할 줄 알아도 달라져요. 실제로 69세 임씨께서 작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간단한 태국어 인사말을 배워서 갔는데요.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덕분에 맛있는 로컬 음식점도 추천받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넷째로 쇼핑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세요. 특히 비싼 물건은 여러 곳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면세점이나 공항에서도 파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로 여행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좋으니까요. 나중에 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 돼요.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첫째로 여행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해외여행에 대한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둘째로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게 좋았는지, 다음에는 뭘 더 준비해야 할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다음 여행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줘요. 셋째로 다음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첫 해외여행이 성공적이었다면 다음 여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번보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다른 문화권으로 도전해 보세요. 넷째로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해 보세요. 함께 갔던 여행 동행자들이나 현지에서 만난 한국 분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여행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로 건강 관리를 계속하세요. 여행을 즐겁게 다녀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챙기세요. 여행이 건강 관리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 주요 걱정거리들,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안전 우려, 기술적 어려움, 동행자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첫째로 건강 걱정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건강검진, 여행자 보험 가입, 편안한 신발과 의료용품 준비, 이런 것들만 잘 챙겨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둘째로 경제적 부담은 현명한 계획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수기 여행, 패키지 상품 활용, 숙박비 절약, 현지 맛집 이용 등으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셋째로 안전 문제는 적절한 목적지 선택과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안전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점차 경험을 쌓아가시면 돼요. 넷째로 기술적 어려움은 주변의 도움과 기본적인 준비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도움받기, 기본 앱 사용법 익히기, 오프라인 대안 준비하기 등이 해결책이에요. 다섯째로 동행자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전용 여행 상품, 동호회 참여, 가족여행 제한,
심지어 혼자 여행도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지금이 여행하기에는 더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현명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적절한 도움받기.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준비보다는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못 가게 돼요. 적당한 준비와 함께 용기를 내서 첫 해외여행을 떠나보세요. 처음에는 가까운 나라, 짧은 기간으로 시작하시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일본 2박 3일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4박 5일, 그 다음에는 유럽 일주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 주세요. 60대의 해외여행은 분명히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여유로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용기가 생기셨다면 지금 당장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세요.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보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하시길 바라며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왼쪽으로 자는 것과 오른쪽으로 자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느 쪽으로 누워야 할지 고민되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파서 내가 잘못 잤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루 중 3분의 1을 보내는 수면, 그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자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소화, 혈액순환, 심지어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 1시간 동안은 왼쪽과 오른쪽 수면 자세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자세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좋은 잠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왼쪽으로 자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왼쪽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좌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세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소화에 좋다는 점입니다. 60대 김 씨 아버님의 경우를 보면 오랫동안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심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 시작한 후로는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해요. 왜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에 좋을까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위에서 12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왼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왼쪽으로 누워서 잘 때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이나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에게는 왼쪽 수면 자세를 적극 권해드려요. 두 번째 장점은 심장의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몸의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쪽에 놓이게 되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가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70대 박씨 할아버님은 심장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의사로부터 왼쪽으로 자라는 권유를 받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가슴 답답함이나 숨 가쁜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림프 순환에 좋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주요 림프관이 몸의 왼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이 림프 순환이 더 활발해져서 몸의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왼쪽 수면 자세에도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심장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 질환이 심한 분들의 경우 왼쪽으로 누웠을 때 오히려 심장이 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신부전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수면 자세를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어깨나 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계속 누워 있으면 왼쪽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어깨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우측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도 나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심장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서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심장 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른쪽 자세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정씨 할머님은 부정맥 진단을 받은 후 왼쪽으로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심해졌다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오른쪽으로 자기 시작했더니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폐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조금 더 크고 기능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왼쪽 폐가 위쪽에 위치하면서 호흡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 기능에 좋다는 점입니다. 간은 몸의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해독 작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음주를 자주 하시거나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른쪽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수면 자세의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에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혈액순환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정맥이 몸의 오른쪽을 지나가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혈관이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임신 중이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수면 자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이 좋고 심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오른쪽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수면 자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더 편한지, 어떤 자세에서 더 깊게 잠들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왼쪽으로 누워서 잤을 때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면 왼쪽이 맞는 거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을 때 숨쉬기가 편하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면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환별 맞춤 자세 선택하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자세를 우선 고려해 보세요. 신부전, 심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자세가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수면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면의 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자세가 결국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별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여성분들의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는 왼쪽 자세를 강력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커진 자궁이 하대 정맥을 압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태반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여성들의 사산율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임신 후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임신 초기에는 자세에 대한 제약이 그리 크지 않지만 습관을 만드는 차원에서 일찍부터 왼쪽 자세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으로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더 넓어져서 콧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줄어들어요. 70대 최 씨 할아버님은 심한 콧골이 때문에 할머님과 따로 주무셨는데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기른 후로는 콧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같은 방에서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허리나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수면 자세뿐만 아니라 베개와 쿠션 사용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와 골반의 정렬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또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쪽 무릎이 위로 오도록 눕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왼쪽 무릎이 아프시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 무릎이 위로 오게 하는 거죠. 고혈압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왼쪽 자세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차가 클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고 수면 자세를 바꿀 때도 점진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실제로 수면 자세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베개 활용법입니다. 왼쪽으로 자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놓아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고 싶으시면 왼쪽에 베개를 놓으시면 됩니다. 60대 이씨 아주머님은 이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수면 자세를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베개가 불편해서 밤중에 치우기도 하셨지만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점진적 적응법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각도를 바꿔가면서 적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에 똑바로 누워서 자시던 분이 왼쪽으로 자고 싶으시면 처음에는 살짝만 왼쪽으로 기울어서 자다가 점차 각도를 늘려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의식적 노력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은 왼쪽으로 자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실제로 그 자세로 누워서 잠드는 거예요. 밤중에 자세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 잠들 때만이라도 원하는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수면 중에 자세가 바뀌는 것은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밤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자세를 바꾼다고 해요. 이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세로 잠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밤중에 깨서 자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억지로 원래 자세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자세도 중요하지만 침실 환경, 침구류, 생활 습관 등도 모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먼저 베개의 중요성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처져서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어깨 높이만큼의 베개가 적당해요.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베개를, 어깨가 좁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트리스의 선택도 중요해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척추 정렬에 좋지 않고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압박감 때문에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적당한 탄력이 있으면서도 몸의 곡선을 잘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70대 김씨 할머님은 20년 넘게 사용하던 매트리스를 바꾸신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아픈 것도 줄어들고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침실 온도와 습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되고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2도 정도의 온도와 50%에서 60% 정도의 습도가 적당해요. 또한 잠들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대신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명상, 스트레칭 등으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키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낮에는 피곤하다가도 막상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특히 잠들기 전 루틴이 중요해요. 몸이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과 수면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과식을 피하시고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에 부담을 주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반면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 같은 것들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운동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 해도 밤에 더 깊게 잠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60대 박씨 아버님은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는 습관을 기르신 후 불면증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피곤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필수예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들을 침대까지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 할 일들은 메모해 두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번 정도만 반복해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수면 시간의 일정함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젊을 때보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게 되거나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를 억지로 젊을 때와 같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낮잠의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낮잠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낮잠을 주무신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것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때 너무 깊게 자거나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낮잠은 피로 회복을 위한 보충 수면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주무시면 됩니다. 수면 중 깨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중에 자주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자주 깬다면 몇 가지 원인을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는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경우입니다. 전립선 문제나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해 밤중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런 분들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입니다.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밤중에 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수면 자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통증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 때문에 깨는 경우입니다. 콧꼬리와 함께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약물과 수면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물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시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약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70대 최 씨 할머님은 혈압약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복용 시간을 바꾸신 후 밤중에 깨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변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계절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적절한 냉방과 통풍에 신경 쓰셔야 해요. 수면 보조 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폼 베개, 체온 조절 매트리스, 수면 마스크, 귀마개 등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도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수면 일기 작성도 좋은 방법이에요. 며칠 동안 잠든 시간, 깬 시간, 수면 자세, 꿈의 내용, 아침 기분 등을 기록해 보시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의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김 씨 아주머님은 수면 일기를 쓰시면서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날에 더 자주 깬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 후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셨다고 해요. 부부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중 한 분의 콧골이가 심해지거나 수면 시간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솔직하게 대화하시고 필요하다면 침실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침실 분리가 관계의 소원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잠을 자야 낮에 더 활기차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왼쪽과 오른쪽 수면 자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것의 장점은 소화에 좋고 심장 부담이 적고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 임신 중인 여성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른쪽으로 자는 것의 장점은 심장 압박이 적고 폐 기능과 간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편안함입니다. 의학적인 권장사항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자세가 결국 가장 좋은 자세예요. 수면 자세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베개를 활용하거나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수면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침실 환경, 침구류, 수면 습관 등입니다. 전체적인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수면 자세를 정하시기 바라요. 인터넷 정보나 일반적인 권장사항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이 더 중요하거든요. 수면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좋은 잠은 건강한 낮 시간을 만들고 건강한 낮 시간은 또 좋은 잠을 만드는 선순환을 가져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께 맞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더 좋은 수면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수면 장애가 심하시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수면 클리닉이나 관련 전문의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최근에는 수면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밤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수면 자세를 찾아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자세로 주무실 때 가장 편안하신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